전종철의 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 3명이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합니다. 부산을 1박 2일 방문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청년들과 일자리 대화를 나눈 데 이어서 오늘은 현장 비대위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방송에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서 작가로 거듭난 김진주 씨로부터 수사, 재판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과 소회를 들어봅니다. 1월 11일 목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전종철의 전격시사 잘 듣고 있다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탈당을 선언하죠? 네,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오후 2시에 이 국회에서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된 대로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선 탈당을 하는 이유와 함께 이 전 대표가 공언을 해온 이 신당 창당도 또 한 번 공식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민주당 비명계 혁신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4명 중 3명이 탈당을 선언했어요. 네, 이 어제 탈당을 선언한 의원은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의원 이렇게 3명입니다. 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심판하지 못한다면서 지금이 비정상 정치라고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이런 비정상 정치에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은 이 양심상 못하겠다면서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께했던 윤영찬 의원은 잔류하기로 좀 마음을 바꿨는데요. 윤 의원은 기자회견 전에 SNS에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또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면서 잔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내에선 윤 의원이 갑자기 이렇게 잔류를 하기로 한 건 좀 사실은 공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지역구인 이 성남 중원의 친명계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출마를 선언했었는데요. 현 부원장이 최근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천이 불투명해지자 그러니까 이 경쟁자가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자 윤 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잔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추측이죠. 네. 탈당을 한 3명은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 신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이 탈당을 한 이 원칙과 상식의 3명 의원들 이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는 방안도 여러 안 중에서 이미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또 이준석, 이 금태섭, 양향자 이 세 사람과의 연대 가능성도 좀 높은 상황이죠. 좀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점점 좀 커지고 있는 제3세력의 연대가 이번 총선에서 좀 유력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퇴원하면서 전쟁 같은 정치를 끝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 8일 만에 퇴원을 하면서 퇴원 메시지를 냈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이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을 해야 한다면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부터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경찰은 이재명 대표 공격한 60대 남성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뭐라고 밝혀졌나요? 네, 이 경찰이 60대 남성 이 김모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을 했고 또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따라서 범행을 했다고 결론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주관적으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연기되는 등 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등을 하고 사례를 결심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당적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산 민심잡기에 나섭니다. 어제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은 재판기간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좀 형이 확정이 되면 재판 기간 동안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이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산을 오늘 이틀째 머무르면서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제2요구권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이 제2요구권에 관한 이 입장 표명이 좀 대통령실이 늦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이 특별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이태원 참사 피해자 또 유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2요구권을 함부로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이 제2요구 기한은 정부 이송 후 15일까지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기간 안에 의견 수렴을 마치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는데 김 위원장이 직접 주적이라고 부른 건 처음이죠?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이 군수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발언을 했는데요.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이 김정은 위원장은 군수공장을 둘러보면서 전쟁 준비를 좀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가리키면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봐야 할 역사적인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북한이 이 우리를 상대로 주적이란 표현을 쓴 적은 있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우리를 주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각종 위협적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김 위원장은 이 한반도에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행을 하진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도 없다면서 자신들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해버리면 대한민국을 초토화해버릴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일단 정부는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이 구태의연한 전술이라면서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진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발언들은 이 한미 확장 억제력이 늘어나는 등의 상황을 북한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위협을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엽니다. 금리 어떻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사실 좀 지금 대출을 많이 좀 받으신 분들은 올해는 이 기준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좀 높다는데 혹시 좀 이번이 아닌가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좀 아쉽게도 이번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연 3.5%인 이 기준금리가 이번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 동결되면 8번 연속 동결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0명 중에서 대다수인 98명이 이 동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이 미국 기준금리가 안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 한 우리 한은이 먼저 나서서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외화가 많이 빠져나가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쉽게 먼저 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 동향이 좀 중요한데 미국이 당장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아직은 좀 적어 보입니다. 또 국내 물가 상승세가 다소 좀 잡히기는 했지만 아직도 3%를 웃돌아서 목표인 2%대보다 높다는 점도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게 합니다. 여기다가 이 GDP의 2배가 넘는 가계부채 규모 때문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 부채가 더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기준금리를 역시 좀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티웨이 항공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다가 엔진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피해 없었습니까? 네, 이 다행히 좀 어떠한 피해 없이 여객기가 무사히 좀 활주로에 착륙을 했습니다. 사고가 난 게 어젯밤 9시 28분쯤이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왜 갑자기 엔진에 좀 불이 났는지 보니까 착륙 과정에서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빨려 들어가면서 엔진이 좀 불꽃이 튀게 된 건데요. 곧바로 이 공항 당국에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됐고 소방대가 곧 출동을 했습니다. 여객기는 밤 9시 41분쯤에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당시 여객기에는 122명이 타고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네, 어제 충남 서천의 한 농촌마을에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서 90대 노모 그리고 60대 아들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데
그 무슨 일인가요? 네, 사실 이 진짜 이번 화제를 좀 전해드리는 이유가 정말 좀 기가 막히고 안타깝기 때문인데요. 90대 노모는 치매를 앓고 있고요. 여기다가 60대 아들은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네. 생활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불이 났는지가 좀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마당에 오토바이를 세워놨는데 누군가가 이 오토바이를 훔쳐가려고 하다가 시동에 안 걸려서 결국 훔쳐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반성을 하고 그냥 가면 될 것이지 갑자기 마당에 오토바이를 세운 뒤에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더니 결국 이 단독주택을 태워버립니다. 불이 좀 삽시간에 번지면서 집 목조 기둥이 주저앉았고 집 주변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잿더미가 됐습니다. 네. 불이 났을 때 노모와 아들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너무 다행히도 이걸 본 이 놀란 이웃 주민이 집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던 이 2명을 깨워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경찰이 CCTV를 보니까 이 방화범은 오토바이에 불이 붙은 불이 주택으로 번질 때까지 이 30분 넘게 지켜보고 나서 유유히 달아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60대 아들이 불이 나고 보니까 지난해에도 이 조금 어린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훔치려고 했었다. 그래서 혼을 내서 몇 번 돌려보내곤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검은색 계열 외투와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는 방화범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첫 재판이 곧 시작되는데요. 노소영 관장이 재산 분할 청구 액수를 2조 원으로 2배 늘렸죠. 네, 이 노 관장 측이 2심에서 청구 금액을 약 2조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번 재판으로 내는 이 인지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결과인데요. 1심 당시와 좀 비교를 해보면 2심에선 2배 가까이 커졌고 청구 형태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노 관장 측이 이번에 이렇게 바꾼 건 SK 주가가 하락세인 데다가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삼는 건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1심 재판부 판단을 고려를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최 회장의 이 확인된 금융거래 정보 등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된 액수까지 좀 고려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청구액을 좀 대거 높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 또 최 회장의 SK 주식회사 주식 중 50%인 약 650만 주를 분할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은 최 회장이 결혼과 좀 무관하게 취득한 특유 재산이라면서 현금 665억 원, 또 위자료 1억 원만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선 사실상 노 관장이 졌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1심 말씀이시고요. 양측 신경전이 2심을 앞두고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이 당초에는 오늘 이 사실 2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2심 재판부가 법원에 이 판사를 바꿔달라는 재배당을 요구를 한 건데요. 이게 이번 이 양측 신경전의 핵심입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최 회장 측이 2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좀 예상이 되니까 갑자기 판사를 바꾸려고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 안에서 판사의 이촌 이내 친족이 원고든 피고든 변호사를 맡으면 판사가 바뀔 수 있도록 판사가 바뀌도록 권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재판부 재배당을 악용을 한다는 겁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변론기일 이틀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관계에 있는 김앤장 변호사를 좀 갑자기 선임을 해서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면서 돈으로 하는 재벌의 농단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최 회장 측도 반박을 했어요. 네, 이에 대해서 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이 즉각 좀 반박문을 내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새로 변호사를 선임을 한 거는 노 관장 측이 액수를 올린 데다가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에 대한 소송까지 좀 같이 변론하기 위해서라면서 무엇보다 이번 소송이 빠르게 종결되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재판부를 바꾸려는 이른바 이 재판부 쇼핑은 노 관장 측이 과거에 한 걸 미뤄보면 적반하장격 주장이다. 이렇게 좀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사실 진짜 정말 살벌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재판은 연기가 됐고 다음 첫 재판이 열리면 결과도 좀 곧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죠. 네, 이 먼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이 사업 초기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른바 이 재건축 패스트 트랙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주민들의
정비계획 위반 이 제한만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이 재건축이 보통 10년 정도 걸린다고 좀 보면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도 좀 더 짧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에 대한 정책도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산과 분당 등 조성된 지 30년가량 지난 이 일기 신도시에 재건축 촉진지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200% 안팎이었던 이 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올라가고 안전진단도 면제가 돼서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조치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5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충남 내륙과 영남 내륙에 짙은 안개 낀 곳이 있고요.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내외로 좁혀져 있습니다. 안개가 거친 뒤에도 낮에도 연무 형태로 지속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인천과 충청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중이고요. 특히 서쪽에 대기 정체로 그간의 미세먼지도 축적된 데다가 밤에 또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대다수 지역 미세먼지 농도 높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뒤에 중부지방은 아침에 먼저 흐려지고요.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흐려지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6도, 전주 7도 등 4도에서 11도가 되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4도로 거의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영동 및 경북 산지, 경북 동해안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3.9도, 습도는 82%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입니다. 네, 안전하게 이동하고 계시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산 부근에서 정체고요. 북천안 부근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수원 부근은 양방향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더 가서도 서울 쪽으로는 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정체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서울은 강 동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길 모두 돌발 구간 있는데요. 강변문호는 월드컵대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화대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동작대교까지는 많이 불편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한강대교를 지나서는 고장난 차가 발생했고요. 여의하류부터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 이전으로는 행주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 요령 안내드립니다. 화재 시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서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합니다. 이상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첫 인터뷰 시간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모셔서 최근 정치권에 대한 진단과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여준 전 장관님께 따라붙는 수식어가 책사 또는 정치 멘토 이런 게 이제 많이 이거 붙는데요. 과장된 겁니다. 근데 책사라는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책략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책략이나 전략은 뭐 당초에는 같은 뜻이었다는데 언어라는 게 이제 쓰여지면서 뉘앙스가 달라지잖아요. 네. 뭔가 책사 그러면 어두운 지혜를 쓰는 사람 같은 인상이 있어서 제가 안 좋아하죠. 그런 뜻이군요. 이제 총선 전국 시작됐습니다. 장관님께 조언 듣고자 한 정치인들 많을 것 같습니다. 조언도 좀 해주십니까? 전혀 안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군요. 여튼 그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네. 장관님은 YS 때 청와대 공보수석 거쳐서 환경장관 지내셨죠? 네. 아마도 사람들이 장관님 가장 많이 기억하는 포인트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도와서 16대 총선 공천 주도했다는 그런 것일 겁니다. 네. 이른바 공천 학살의 원조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불리시는데 그 당시 학살이라는 표현은 저한테 좀 좀 심합니까? 뭐 심하다기보다도 예. 반갑지 않은 얘기죠. 그 당시에 이제 김윤환, 이기택 이런 거물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있었고요. 중진 의원 6분을 이제
예, 공천에서 배제를 했죠. 예. 그래서 예. 그때 상황을 그래서 이제 이해창 총재하고 나눈 뭐 공감이라 그럴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아, 이제 제가 이제 총선 기획단장을 맡아서 이제 총선 개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해창 총재가 정치권에 들어오실 때 과감한 정치 개혁을 약속하고 들어왔으니까 네네.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과감한 공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총재께 말씀드렸더니 이게 그래서 누구를 배제할 거냐 그래서 제가 김윤환, 이기태까지 가니까 당신 미쳤구만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게 과연 가능하냐? 예, 그래서 지금 이 당이 양대 산맥으로 돼 있는데 김윤환 산맥, 이기택 산맥. 네. 그런데 그 양대 산맥의 보수를 동시에 목을 친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당신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게 가능하냐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근데 긴 시간 설명을 들으시더니 당신 얘기가 납득은 가지만 나는 못한다. 그러셔가지고 그 승낙을 받을 때까지 한 달 정도를 제가 졸랐습니다. 한 달을요? 네. 엄청나게 졸랐죠. 근데 끝내 하도 제가 집요하게 말씀드리니까 나중에는 그래 당신은 정 그러면 해보자 한번. 뭐 옳은 일이 아니다는 생각은 그러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느냐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당신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해보자 한번. 그래서 흥나가시는 바로 그렇게 된 거죠. 진통도 컸지만 한나라당이 그 당시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그 선거에서 이겼죠. 그런 어떻게 보면 상상을 뛰어넘는 물갈이 네. 그런 방식이 올 4월 총선에서도 유효하다고 보세요? 유효성을 따지신다면 저는 뭐 국민은 언제나 개혁을 네. 과감한 개혁을 좋아하시니까 유효성을 따지면 저는 뭐 그런 확신이 있지만 근데 그거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총리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엄청난 파동이 생기는데 누구 책임을 져야 된다. 누구가 수습을 하려면 선거 치르려면 빨리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원흉이니까 제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집에 가면 됩니다. 예. 저는 어차피 정치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예. 머뭇거리지 마시라 그렇게 했는데 그럼 지금도 누군가는 그걸 기획해서 집행을 하려면 누군가는 자기를 희생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글쎄 지금 한국 정치에서 뭐 저를 무슨 칭찬하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하자고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최근에 장관님께서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6년에 피습당한 뒤에 병원에서 한 대전은요 말이 참모들이 준비했던 말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유정복 시장이 저희 요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자기가 이제 그때 며칠 밤을 옆에서 모셨던 가장 유일한 그렇죠. 사람인데 비서실장이니까. 그 얘기를 직접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들었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박근혜 대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 길은 없는 사람이고 네네. 다만 그때 홍보 쪽 참모 역할을 맡고 있던 그 구상찬이라는 지금도 지구당 위원장 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구상찬 씨가 이제 홍보 담당 보좌관이니까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깨어나실 텐데 그럼 첫 마디가 언론에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보일 거다. 이걸 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저는 그때 막 선거 때문에 바빠가지고 나 생각 못 해봤다. 당신이 이렇게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한두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고 짤막하고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구상찬 씨가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대전은요. 그때 대전이 아주 관심사였거든요. 백중세라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게 좋겠다고 그대로 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그게 보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박 대표 주변에서 있어서는 저는 모르는 일이고. 그건 모르시고요. 그런 언론 보도를 그때 걸 보시면 그게 저는 깨어나자마자 대전은요 물었다는 게 보도 나간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유 시장님 말에 무슨 이견을 달 생각이 전혀 없고 예. 뭐 그분은 그렇게 주장하시고 저는 제 기억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뭐. 유정복 시장의 목격은 이제 20일 날 커터칼 피습을 당했어요. 5월 20일 네네, 2006년. 네. 그리고 이틀 지난 후에 네. 여론조사 보고를 하러 갔대요. 그때는 말은 못해도 이렇게 좀 들을 만한 상태가 네. 됐다고 네네. 하는 여론조사 보고 하겠습니다 했더니 박근혜 당시 대표가 대전은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냥 네. 그런가 보다 하고 여론조사 보고를 네. 하고
나와서 취재 경쟁이 막 치열했는데 뭐 중앙일보 기자가 뭐 이런 저런 거 물어보다가 뭐 본인이 말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할 상태는 아닌데 뭐 대전은요 물어보긴 하더라. 요걸 해서 이제 중앙일보에 나갔다. 뭐 그게 이제 설명이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홍보 참모가 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뒤엔 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으니까. 그렇군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 8해 만에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 직후에 상대를 죽여야 하는 이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 종식해야 한다. 장관님께서도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서 지금 광기의 시대 같다. 이걸 부추기는 건 정치권이다. 비판하셨습니다. 이런 극단의 정치라든지 혐오의 정치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제 그 여야 간에 이게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민주주의 사회 여야 간에 경쟁하는 거잖아요. 네네. 정권을 놓고. 근데 이게 경쟁이라 투쟁을 하기 시작한 지가 한참 됐죠. 예. 그러니까 투쟁 강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싸움이 격렬해져 가지고 예, 정치권이 주고받는 그 제가 아침에 텔레비 같은 뉴스를 보면 그 두 거대 정당의 이제 간부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럴 때 대표분들에게 모두 발언 같은 걸 하는 게 육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보면 거기서 얼마나 극단적인 말들을 주고받는 걸 이제 여러 번 봤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되니까 서로 언어가 이 극단화되는 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새롭게 극단적인 말을 하나 찾느라고 참모들이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여야 관계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의회민주주의 한나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합니까? 의회민주주의라는 거는 각각 지지 세력을 달리하는 정당들이 국회에 모여서 자기 지지 세력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갈등이 생기니까 그걸 대화 타협으로 그죠? 하나로 만들어내서 국회 통과시키는 게 국민의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죠.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게 의회민주주의인데 지금 우리 국회가 지금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렇게 막 극단적인 언어만 주고받고 이게 무슨 의회민주주의 국가예요? 네. 그래서 기억나는 분이 양당의 명대변인으로 꼽혔던 박희태, 박상천 네네. 이분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 그렇죠. 보면 이제 공방도 되게 치열했습니다. 네, 그럼요. 메시지도 명확했고. 그럼요. 근데 품격이 있었고 유머가 있었고 해악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항상 그 두 분이 대표적으로 거론이 돼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모델 같이 돼 있어요. 정치권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 정치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아지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랬죠. 네. 적대감을 나타내다 보니까 막말, 그럼요. 설화 이것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도 있어요. 뭐 민주당 쪽에서는 최강욱, 뭐 송영길 전 대표의 뭐 어린 X 발언도 있었고 국민의힘에서 또 민경호 씨가 노인 비하 발언하다 비대위원 사퇴했고 최근에 또 박은식 비대위원이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네네. 약간 뭐 설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돼야 이게 좀 나아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다 좋은 교육을 받고 성장한 분들이고 그렇죠. 뭐 정치에 들어와서도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언어 구사에서 모범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렇게 본받으면 안 될 막 극단적인 어휘들을 막 예사로 내뱉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교육적으로도 아주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본 거죠. 네. 그 젊은 층이나 청소년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이 자숙을 해서 이제 정말 정치권의 언어를 좀 순화하는 캠페인을 해야 되겠어요. 네. 예. KBS 방송 같은 데서 해 주시면 좋죠.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팬덤 정치하고도 이게 결국은 이런 강성 발언이 연결이 되는 건데 팬덤 정치라는 게요. 누군가를 특별히 좋아하는 거기는 하지만 반면에 상대방 편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혐오하는 그런 거거든요. 뭐 적대감까지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혐오 정도가 아니라. 그 특정인을 선호하다 보니까 반대편에 대한 혐오도 훨씬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같이. 그럼요. 예, 물론 이제 의회민주주의를 우리가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이게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길게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성숙한 때가 오겠죠. 그 과정에서 겪는 일인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건 가능한 한 좀 불식을 하는 노력을 여야 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팬덤 정치,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 정치 중단하자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해 온 분들이
민주당 내 원칙과 상식 네, 위원들입니다. 그런 분들이죠. 예, 실제로 그중 3명은 어제 탈당을 했어요. 그랬더군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 이분들의 정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저는 평소 그분들의 주장을 뭐 면밀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대개 언론을 보도 통해서 보면 저는 그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게 공감 안 가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네, 대부분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정치는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죠. 그 방향이 맞다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래야 우리가 왜 민주주의를 하죠.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합니다. 네. 탈당한 비명계 의원들과 이낙연 전 대표 이제 연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총선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 지금 단계에서 뭐 영향을 얘기하는 거는 쉽지 않겠죠.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세력이 없다는 거죠. 네네. 네, 늘 혼자 필마단기로 움직여서 형세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많던데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막 제3지대로 튀어나와가지고 신당 창당한다는 이런 게 본래는 기존 양당 체제의 그 네. 모순 이런 것들을 좀 네. 극복하고 예. 새로운 접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일단 나와가지고는 세력이 없다 보니까 또 정치공학적으로 뭉쳐요. 그리고 나서 선거 끝나고 또 제갈 길 가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인 제3지대 신당으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그거는 뭐 글쎄 저 같은 사람이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번번이 이게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것들이 성공 못했다는 그런 교훈도 다 이제 감안들을 하실 것이고 지금 유권자 구성비가 또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 20, 30, 40대가 전체 유권자 50%를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권자 성향도 바뀌고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좀 종전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더군다나 이제 그 양당이 아닌 분들 중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메인 플레이어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잘만 하면 종전보다는 좀 세력화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네. 제3지대 하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안철수 의원의 한때 멘토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요즘 간혹 접촉을 하십니까? 아니요. 뭐 안철수 의원 만난 지가 얼굴 보니까 10년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오래됐군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한 지 2주 정도 지났습니다. 8.6 운동권 정지 청산 여러 영역 격차 해소 등 메시지 내놓고 이제 전국 순회 행보 보이고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초기 2주 보니까 어떻게 좀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죠. 우선 기성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기성 정치인들하고 많이 다르죠. 예. 그리고 그냥 뭐 어디 가서 말하는 걸 봐도 저는 뭐 상당히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정치를 계속할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선거 끝나면 당연히 남아있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네네. 뭐 의회도 안 들어가겠다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선거 끝나면 다시 행정부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나 한국 정치권에 굉장히 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행태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네네. 저는 그거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하나 좀 말씀해 주세요. 총선 승리를 위한 관건 어떤 점에서 승부를 가를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역시 지금 20, 30 대가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니까 참신성일 거라고 봐요. 저는. 참심성.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혁신이나 새로운 그렇죠. 것을 보여준다.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같이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구태의연하다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자세는 별로 국민한테 호소력이 없을 거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선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힘이 들 땐 누군가의 응원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힘이 들 땐 지원이 더 필요한 법이죠. 이것이 힘든 크기만큼 더 크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 힘내라는 말보다 힘이 되는 정책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충분히 돕고 놓치는 사람 없이 찾아서 돕는 제대로 된 약자 복지. 약자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복지의 힘을 키워갑니다. 약자의 삶에 복지의 힘을. 대한민국 정부. 요즘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저는 인공지능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할아버지는요? 저는 경로당 스마트팜에서 채소 키우는 게 낙입니다. 나리 씨는요? 저는 언어장애가 있는데 거래처와 통화가 편해져서 좋아요. 나이를 잊게 하는 스마트 경로당과 디지털 배움터, 지역을 뛰어넘는 교육,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장애를 넘어서는 손말 이음센터까지 격차를 줄이는 과학기술과 디지털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일상이 따뜻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인간의 자원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날씨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역대 가장 더웠던 해라고 하는데요. 올해 그 기록을 경신할 것이다 라는 우울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 방식을 돌아보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들을 해 나가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열심히 하는 활동가들 혹은 시민 실천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네가 그렇게 실천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냐, 유별난 짓을 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니까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하소연을 많이 해요. 소비 후에 불가피하게 쓰레기가 배출될 경우에는 당연히 분리배출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물질은 제거하고 배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가 아무리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바뀌려면 나만 잘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문제도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오전까지 안개 짙은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도 안개가 10개 남거나 연무 형태로 먼지와 결합돼 남아 있겠습니다. 인천과 충청 지역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특히 서쪽이 대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간의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밤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 수도권 등 대다수 지역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지속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뒤에 아침에 중부지방 먼저 흐려지겠고요. 오후에 남부지방의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밤에는 북쪽 기압골이 유입되면서 강원 내륙 산지에 1cm 미만의 눈 오는 곳이 있겠고 경기 동부에는 눈 날림 현상도 있겠습니다. 빙판과 도로 살얼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영동 및 경북 산지, 경북 동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6도, 전주 7도, 강릉 8도 등 전국적으로 4도에서 1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예년 기온을 대체로 웃도는 수준을 보이겠고 아침에만 영하권으로 조금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4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해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제주 먼바다 오늘 오전까지 물결이 최대 4m로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서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진다. 민주당 혁신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신당 창당 계획도 밝혔는데요. 김종민 의원 직접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탈당 선언 이후에 언론과 처음 인터뷰하시는 겁니까? 예, 오늘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가슴속에 이제 쌓인 생각도 많으실 텐데 어저께 탈당계도 바로 내셨어요. 예. 많이 착잡하셨을 텐데 결국 당을 왜 나오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이게 되게 비정상적인 정치가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국회의원 8년하고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할 때로 따지면 20년 정치를 했는데 제 20년 정치하면서 최근 한 1, 2년 사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정치는 처음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치거나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정치권 안에서 정당 내부 또 국회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점점 더 악화돼요. 그럼 왜 그럴까?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은 점점 정치에서 떠나가요. 근데 이 양쪽의 정치를 못마땅하지만 지지하는 국민들이 한 절반 정도 있습니다. 양쪽에 25%. 네. 그 중간에 한 50% 또 더 많게는 한 50-60%는 이게 못마땅해요. 근데 이분들을 대변하는 정치가 없어요. 담아낼 누가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숫자가 국회의원 숫자는 적더라도 이 수많은 민심들 지금 이 정치가 이게 비정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민심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 숫자는 적더라도 이 민심이 계속 커지고 울림이 생기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지 이 안에서 정당 안에서나 국회 안에서 몇 명이서 목소리 내봐야 이게 해결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몇 달 동안 이렇게 안간힘을 쓰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하셨냐면 원칙과 상식이 대표 측에게 10일까지 답을 달라. 그 사이에 뭐 어떤 구체적 제안이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뭐 거의 없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10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전날 그 당일날 해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애를 많이 쓰면서 그 또 몇몇 의원님들이 시간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자. 지금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 대표도 생각이 없고 또 이제 당원들도 반대를 하니까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뭔가 혁신 방안을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선대위를 만들어서 선대위가 조금 더 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미워서 물러나라 이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뭔가 변화를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바라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는 거는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국민이 60%가 돼요.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반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민주당에 문제가 있는 거다. 우리가 변화하고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꼭 대표 사퇴가 아니더라도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뭔가 결단과 고민이 있다면 저희도 같이 이제 대화를 했겠죠. 근데 중간에 있는 홍익표 대표나 몇몇 의원님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뭘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대표나 대표 주변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병상에 있으니까 치료받느라고 아무것도 못한다. 대화가 안 된다. 전혀 대표하고 이거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다. 이러니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혹시 그런가 하고 생각했는데 엊그제 그 정성호 의원 문자 나는 걸 보니까 다 당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 현근택 의원 징계가 그렇게 무슨 긴급한 사안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당대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거는. 윤리심판원. 쉽게 얘기하면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예요. 검찰에 조사하고. 이거를 대통령이 야 저 사람 어떻게 징역 보낼까 말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정말로 대화가 안 될 정도면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이게 당이 하여간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노력은 했지만 그 노력이 결국은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노력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 옆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해도 이 당의 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본 거죠. 네. 윤영찬 의원은 마지막 순간에 당에 잔류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모르죠. 사실 뭐 이렇게까지 몇 달 같이 해오다가 마지막에 직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4명이 다이빙대 위에 올라가서 같이 이제 이 민심의 바다에 던지기로 하고 올라가 있는데 다이빙대가 위험하잖아요. 네. 4명이 올라가서 이게 빠듯하게 서서 이제 결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한 명이 빠져서 이게 혼란이 생기면 다 흔들리고 위험하죠. 그래서 같이 가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호소를 했는데 저는 이 길이 옳고 남는 길이 틀리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는 것도 또 하나의 정의고 선의입니다. 또 제가 말씀을 나가서 이 대변하지 못하는 이 답답한 민심을 이 양쪽을 대변하는 민심은 다 150명, 100명씩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중간에 50%가 되는 국민들을 대표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이것도 하나의 정의고 하나의 선의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아가는 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얘기는 여러 가지 합니다. 민주당을 지키고 또 민주당에서 뭔가 변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몇 달 동안 다 검토한 얘기입니다. 그게 왜 안 되는지 어려운지 또 그런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 몇 사람이라도 목소리를 내줘야 이게 새로운 변화가 생기지 않겠냐. 이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데 개인적인 인연들이 좀 있었겠죠. 주변에서 말리는 분들도 있었겠고. 네.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공천 얘기도 하는데 지역구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사실 추측일 뿐이고 다만 어제 이제 윤 의원이 당 잔류하면서 그 당 안에서 정치적 어떤 입지랄까 좀 애매해진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과연 지금부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죠. 그 뭐 윤 의원이 뭐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잔류한 건 아닐 거고 나름대로 이제 민주당을 떠나는 거에 대한 그 마지막 어떤 두려움 또는 어떤 뭔가 걱정, 부담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겠죠.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역할이라든가 공천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제 호사가들의 얘기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결단이 사실 이게 뭐 충치 알턴이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생리를 뽑아내는 것 같은 그런 결단과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뭐 공천 때문에 무슨 탈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맡아도옵니다. 네.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민주당 안에서 공천 받는 건 당선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공천 받고 당선되는 게 지금이라도
우리가 탈당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경선 노력해서 하는 게 나가서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광야로 나오신 거잖아요. 네. 지금 나가게 되면 공천 받고 당선되느냐. 그러면 그 말이 성립이 되죠. 아, 저건 당선 때문에 저런다. 나가면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어려워지지만 공천 당선 우리가 좀 뒤로 물리고 내려놓고 정말 한국 정치에 대해서 우리 이익이 있다. 이 정치 이대로 안 된다. 이 목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얘기하면 뭐 수박이니 내부 총질이니 이 콜로세움의 함성 속에 다 묻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콜로세움 밖에 로마 시내로 나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목소리 있다 이렇게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당 나오신 세 분 모레 12일이죠. 신당 창당 청사진 발표합니까? 네. 내일이 12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 저희가 창당 계획을 좀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내일이네요. 10일.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 신당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는 세 분이 추진하는 신당에 이낙연 전 대표가 합류하는 형식이 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일단 이낙연 대표께서는 신당을 추진해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신당 추진은 동력이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지금 추진했던 신당의 틀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개별 가입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이낙연 대표 개인과 뭔가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 신당하거나 탈당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한국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우리 원칙과 상식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 목소리가 전달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이 모험을 한 겁니다. 이 위험을 무릅쓰고 결단한 건데 사람들이 보기 저거 뭐 이낙연 대표하고 같이 이낙연 대표 무슨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뭐 그런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뭐 시중에는 그렇게 이제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 왜 나왔고 어떤 당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과정과 또 이낙연 대표가 또 그분도 뜻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이걸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미리 기획하고 나온 거는 당연히 아니다 말씀이시죠? 국민들 속에서 같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텐데 하여간 각자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서로 같이 이렇게 교감하고 함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금태섭 양양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럼 사람들이 또 이제 궁금해하는 게 이제 빅텐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3지대. 자,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같이 뭉칠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을 얼마나 보세요? 저는 아마 이제 이 양 당에서 벗어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각자 개별적으로서 이 거대 양당하고 이 어떤 경쟁에서 이 총선에서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소리만 놓고 보면 각자 목소리를 내는 게 좋아요. 뭐 양양자 의원은 우리 반도체 과학기술국가 기술입국 뭐 반도체 패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게 좋은데 선거는 그런 개인적인 목소리 가지고 결판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빨간 당 파란 당 말고 새로운 제3지대가 3파전 정도는 돼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뭐 7, 8개가 있고 양쪽은 다 거대 정당이 있는데 중간에 5-6개가 있다. 그럼 국민들이 선택을 못 해요. 존재감이 너무 약한가요? 네, 사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의 일종의 책무라고 할까요? 이 민심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3파전 구도로 국민들에게 이게 짜장면 짬뽕 말고 다른 거 더 김치찌개도 있다. 설렁탕도 있다. 이 선택지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저는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양당 체제 이제 폐해를 좀 극복하자는 거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추구하시는 신당의 키워드 우리는 이런 신당이다 하는 걸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보통 지금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못 믿겠다. 맨날 쌈박질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핵심은 이겁니다.
진영 정치예요. 우리 진영은 무조건 옳고 당신 진영 무조건 틀리다. 이게 내로남불이거든요. 이 내로남불과 진영 대결 여기에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가 없어요. 우리 편이면 다 옳은 겁니다. 그게 선거에 유리하면. 근데 이 정치 가지고는 이 저출생 문제라든가 양극화 문제라든가 미국 중국 충돌이라든가 이런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저 사람 말 듣고 파란 당 말이 맞다. 빨간 당 말이 맞다. 이래야 되는 건데 저 사람들은 의뢰 자기 정당을 위해서 저렇게 목소리를 내. 저렇게 진영 내로남불이야. 이래버리면 국민들이 어느 한쪽으로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고 이거를 누군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진영 정치에서 이런 합리적인 정치로 변화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정치가 진영 대결로 하니까 싸워서 이기는 게 정치예요. 내가 선거에서 이기고 대통령 당선되고.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기면 왜 이깁니까 우리가? 이겨가지고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 삶을 개선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야 간에 집권도 해보고 과반수도 해봤어요 다. 이기긴 많이 이겨봤습니다. 근데 이기면 뭐합니까? 이긴 다음에 국민들 삶이 바뀌질 않아요. 어느 쪽이 이겨도. 이 무능 정치, 이 무책임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이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겨서 세상을 바꿔야 돼요. 국민들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면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긴 다음에 진 사람하고 협력하고 진 사람을 설득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줘야 돼요. 또 진 사람은 이긴 사람한테 승복하고 또 다음 내가 승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이 관계가 깨져버려서 한국 정치는 이기면 무조건 독주하고 지면 무조건 발목 잡고 이래가지고 피해자는 누구냐. 이 두 정당은 계속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하니까 그냥 기득권 유지해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제일 불편한 건 국민들이에요. 정치인은 승자고 국민은 패자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승패, 이 잘못된 이 승패 민주주의 이기면 된다. 이기면 무슨 소용입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패자고 국민들이 이 고단한 삶이 안 바뀌는데. 그렇군요. 저는 그 국민의 고단한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가 정치 세력이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 이긴 다음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대화하고 협력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정치로 가야 된다. 그렇군요. 인터뷰 중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소개해드립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의 의뢰에 지난 6일에서 7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 부정평가는 59%, 민주당 지지는 33%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퇴원하면서 상대 죽여 없애는 정치 안 된다.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정말로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전 그 말씀 전적으로 공감해요. 그리고 이번에 엄청난 사고를 당하셨잖아요. 이번 사고를 당하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개인한테는 엄청난 시련이고 불행이지만 혹시 이게 한국 정치에 좋은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왜? 이런 정치 이제 그만하자. 혐오 정치 이 증오와 적대의 정치를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해서 하는 것보다 지도자들이 끊는 게 좋아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나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은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죽이는 정치가 아니죠. 살리는 정치로 가야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 보세요. 공천한다고 지금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을 쫓아내자. 공천 학살하자. 해갖고 친명 의원들, 친명 무슨 자객들이 지금 한 30여 군데 지금 다 가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 막질 않습니다. 저는 누구나 가서 공천 받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비명이니까 죽이자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됩니다. 공천 배제를 해야 돼요. 저희가
원칙과 상식이 내내 요구했던 게 이거예요. 누구 실제로 공천해도 그렇게 좋다. 떠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많죠. 누구 공천해도 좋은데 비명학살, 친명 공천 이런 식으로 분열시키고 이런 식으로 혐오 정치, 이 적대 정치를 하는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이 혐오 연설을 하는 이런 사람 유튜브에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람도 조사하면 금방 나와요. 이런 거는 공천에 반영해서 자, 한 사람 딱 대표로 자, 이런 경우는 이 공천 배제다. 이렇게 한 명 발표해 보세요. 일주일 안에 다 없어집니다. 이런 노력을 해야 죽임의 정치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네. 아까 잠시 스쳐가면서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을 이렇게 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스프 첫 메시지는 현근 퇴근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정성호 의원과 문자 내용 비판하는 건데 이원욱 의원은 사당화의 완전 증거다 이렇게 뭐 비난을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야, 그 사람 징역 3년 줘라. 2년 줄까 3년 줄까. 그런 권한이 없어요. 대통령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판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판사한테 전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민주당의 당원당규에 윤리심판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해서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예를 들어 당대표가 자기 친한 사람은 봐주고 자기 미운 사람은 징계하고 이러면 당이 공당으로서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을 만들어서 다 외부 인사로 하자. 이렇게 이게 10수년 동안 합의해 온 겁니다. 이게 무너져 버린 거죠. 윤리심판원이 이런 기구가 있어도 그러니까 사법부가 있어도 그냥 대통령이 이 사람 징역 2년 때려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총선 승패를 가를 가장 키는 뭐라고 보세요? 관건. 저는 결국 변화라고 봅니다. 선거는 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수와 소수가 바뀔 수 있다. 이 희망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연축가 상식이 비록 3명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3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심은 3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심은 1%만 있는 게 아니고 50% 있어요. 그러면 이 50%의 민심이 모아지면 세상은 바뀔 겁니다. 저는 정말로 국민들이 이번에 변화시켜야겠다라고 변화에 투표하면은 이 세상은 바뀐다고 보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저기다 투표하면 저게 변화가 될지에 대한 신뢰. 저 그릇이 모양이 좀 제대로 됐나 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양당은 이미 변화를 안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선언을 한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3지대라고 나온 많은 분들이 국민들에게 우리 같이 바뀝시다. 우리 정치 좀 바꿉시다 했을 때 국민들이 마음 놓고 찍을 수 있는 그릇만 만들어주면 저는 이번 총선은 대이변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출산 기조 속에 일부 지역의 인구 증가로 돌아선 비결을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알아봅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지방에선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이슈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로 반등에 성공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들인가요? 일단 지금 전국에 인구 감소하고 있는 지자체가 89곳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반등한 곳이 있는데 한 9곳 정도 있었습니다. 대구 서구, 부산 동구, 충남 예산, 전남 신안, 경기 가평, 경북 울릉, 전북 순창, 강원 고성, 충남 금산 이렇게 9개 지자체인 건데요. 그러니까 어제 행정안전부가 201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료고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은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청년 순 이동률, 고령화 비율 이런 8개 지표를 구성한 인구 감소 지수 이걸 토대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줄어드는 지역이 다수인 건 여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인구가 반등한 곳이 있네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대구 서구를 보시면요. 여기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2년보다 인구가 한 4,200여 명 늘어났는데 최다 인구 증가 지역이고 그 다른 지역에서의 전입과 같은
아무래도 그런 사회적 인구 증가가 가장 많이 늘었지만 출생 인구 자체도 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평리 뉴타운이라고 이제 입주를 시작하면서 인구가 좀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거긴 광역시지 않냐 이렇게 좀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군 단위 중에도 충남 예산군이 969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삽교읍에 있는 내포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은 됩니다만 그 단순 신도시 짓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관내 고등학교와 기업체에 마련된 이 기숙사에 사는 학생한테 이 기숙사비 등 이런 지원 혜택을 늘려서 좀 전입을 유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도권으로 인구 쏠림 가속화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역대 최대인 70만 명까지 벌어졌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는 한 2,600만여 명이고요. 전체 인구의 한 50.69%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인구는 2,531만여 명입니다. 49.31%인데 지금 70만여 명 더 많은 게 어쨌든 역대 최다고요. 네. 계속 지금 늘고 있어요. 이렇게 격차가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거든요. 계속 지금 커지고 있고요.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뭐 기업과 일자리, 산업 시설이 아무래도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 인구 쏠림을 막기 힘든 형국입니다. 그렇겠죠. 고령화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 통계 집계 이래 70세 이상 인구가 20대를 처음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 인구는 631만여 명인데 20대 인구가 619만여 명이에요. 추월한 거죠. 조금 더 기준을 낮춰서 65세 이상 인구로 계산해 보면요. 973만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의 한 19%인데 그러니까 유엔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되기까지 1%포인트 남은 겁니다. 내년 이맘때 통계 발표할 때는 아마 초고령 사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6살 인구도 36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여 명 훨씬 줄어서 4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40만 명 무너졌네요. 예. 이번엔 다른 사건 한번 볼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팀장이 드디어 잡혔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 피의자인 최 모 팀장이 필리핀에서 잡힌 겁니다. 해외로 도피한 지 1년 4개월 만인데요. 최 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총 7번에 걸쳐서 17개 요양기관의 이 압류 진료비 지급 보류액 이거를 이제 46억 이상 그 자기 계좌로 송금해서 횡령한 다음에 해외로 도피를 했습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9월에 최 씨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이 경찰에 고발했던 사건입니다. 네. 피의자 잡는 과정이 마치 드라마 같았다는데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졌나요? 예. 경찰은 이 최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국제 공조 수사가 이제 벌어진 거죠.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와 일명 이제 코리안 데스크라고 하는 이 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여기 그리고 경기 남부청 인터폴 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추적팀을 편성을 했습니다. 약 1년 4개월간 추적한 결과 최 씨가 이제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것을 확인했는데요. 추적팀은 검거를 위해 현지 경찰과 공조를 했고요. 은신 중인 최 씨의 동선과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뭐 세탁물 배달원 이런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서 최 씨의 얼굴 사진과 이제 동일인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이제 철저히 계획을 세웠죠. 이 원활한 검거를 위해서 이제 또 막 그 당국 필리핀 당국의 이제 협조도 얻었고 또 이민천장과 직접 면담을 해서 이제 검거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준비 과정은 이제 길었는데 결국 하룻밤 사이에 전격적으로 체포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거 작전이 지난 저녁에 이루어졌는데요.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와 뭐 현지 경찰로 구성된 검거팀이 이제 은실처로 출동을 한 거예요. 한 잠복을 5시간 정도 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 최 씨를 붙잡은 것으로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최 씨는 그동안 필리핀에서 거처를 지속적으로 옮기면서 수사망을 피해왔는데요. 이 경찰은 최 씨의 가상화폐 거래 내용을 토대로 끈질기게 최 씨의 뒤를 쫓은 끝에 거처를 파악해서 검거에 성공을 한 겁니다. 최 씨는 범행 한참 전 이혼을 해서 혼자 살고 있었고요. 범행 이후 가족과 연락하거나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은 절차 어떻게 되나요? 일단 지금 국내로 송환을 해야 되겠죠. 이 송환하는 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직 뚜렷한 범행 동기가 파악되진 않고 있어요. 대신 추가로 좀 조사해봐야 할 대목이고요. 경찰은 또 최 씨의 가상화폐 계좌의 남은 금액을 파악 중입니다.
이 건보공단도 어제 자료를 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민사 소송을 통해서 뭐 계좌 압류나 추심 이런 걸 통해서 한 횡령액이 46억 원 되는데 이 7억 2천만 원을 회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소환되는 대로 이 횡령액을 보전하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지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자체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2024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서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 폐지로 인한 영향과 올해 투자 전망 알아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현안 보고에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금투세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이제 줄임말인데요. 이제 주식과 채권, 펀드 뭐 이런 파생상품 같은 이제 금융투자로 인해서 이제 만약에 내가 소득을 올렸을 때 거기에 이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양도세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을 때 그 이상분부터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기타 뭐 해외 주식이라든가 채권, 뭐 ESL 같은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250만 원이 넘는 금액부터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일단 3억 원까지는 그 20%의 세율이 좀 부과가 되고요. 3억 원이 이제 초과되면 25%의 이제 세금을 좀 부과하는 한마디로 이제 금융 투자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냈을 때 거기 이익에 좀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그 제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 투자자들이나 업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게 원래 이제 23년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2년 연기돼서 25년부터 일단 본안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일단 이제 대통령께서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은 좀 괜찮은 편인 게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사실 미국보다 이제 나은 점 중에 하나로 꼽는 게 양도세 부담이 없다는 걸 좀 많이도 꼽는데 네. 일단 양도세가 대주주는 내게 되는데 소액주주는 한국은 그동안 내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이상이면 또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만약에 이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5천만 원 이상부터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부담감이 생기니까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조금 이 폐지에 대해서는 좀 환영하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객 중에 금투세 영향받는 대상자 얼마나 되죠? 많습니까?
일단 이제 2022년 말 기준으로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500만 명 정도 개인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1,440만 명까지 늘어났는데 그 전체 고객이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5만 명 정도, 한 1.04% 정도가 이제 금투세 이제 대상인데, 근데 이들이 또 이제 그 수익을 좀 내는 분들의 좀 어느 정도가 이제 또 자산들이 좀 고액 자산가분도 많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뭐 이런 분들이 또 이탈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그런 자체는 좀 부정적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비중 자체는 그렇게 좀 전체 개인 투자자 대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큰 손이 빠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금투세 폐지되면 그런 고객들 투자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확대된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일단 이제 폐지가 되면 어쨌든 이제 자금 이탈 가능성이 당연히 낮아지게 되고, 또 미국과 대비해서 어쨌든 한국은 확실히 세부담은 좀 양도세 부담은 없거든요. 그러면 한국 시장에 더 투자하려는 그런 수요는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그런 좀 발언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금 시장을 좀 이런 이제 금융 시장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제 목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세금이 이렇게 부과가 되면 복리 효과가 사라지거든요. 내가 이제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이제 지불해야 되니까 자금을 이제 이 복리로 쌓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좀 효과니도에 금투세를 한번 우리처럼 이제 시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증시가 엄청난 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대만은 이제 그걸 없던 일로 좀 돌렸는데, 아마 또 그런 좀 우려감들도 좀 남아있다 보니까 아무튼 지금 시장은 금투세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금투세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일단 분위기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전환이 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고액 자산가들이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금투세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시장이 그런 이제 수급적인 그 약간의 위험 요인은 좀 사라질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는 긍정적인 효과를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금투세 폐지 환영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금투세를 만약에 이제 지금 원안대로 만약에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약간 이중과세 우려가 좀 있긴 있거든요. 거래세하고 금투세가 일단 이제 그 동시에 지금 부과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일각에서도 금투세에 찬성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거 해야 된다. 뭐 당연히 소득 있는데 다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래세는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좀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 실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세 기준을 봤을 때는 이게 글로벌 표준은 맞아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많은 나라들이 이걸 채택하는데, 근데 대부분 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이제 금투세를 폐지했을 때는 일단 이제 정부 세수 부분에 좀 문제가 있겠죠. 한 연평균 1.3조 원 정도 감소 예상한다는 이제 국회 예산 정책처에 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좀 부분들은 약간의 좀 부담 요인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선 이런 얘기합니다. 금투세 폐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기업 주식 저평가가 완화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업계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 뭐 물론 이제 할인받는 요인도 해소되지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당연히 뭐 세금 부과를 안 하면 뭐 개인 취업이 남아있게 만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좀 디스카운트 할인받는 이유는 이게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액주주에게 굉장히 좀 그 시장 자체가 좀 인색하거든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주들한테 이제 번 돈을 기업들이 돌려주는 걸 이제 주주 환원율,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 같은 걸 이제 포함하는 건데, 한국은 24%밖에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80% 넘는 돈을 주주들한테 돌려주거든요. 또 굉장히 이제 주주들한테 관대한 편인데, 한국은 그런 것들이 또 제도적으로 또
제대로 좀 정비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사실 실제 사례 중에 하나가 작년에 도쿄증권거래소가 지난해 이제 4월 상장사 3,300여 곳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제 PBR 한 배가 뭐냐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이제 한 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가 지금 청산해도 굉장히 이제 그 주가가 좀 낮다는 이제 의미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이제 싸게 거래된다는 건데 그 회사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왜 이렇게 지금 주가가 낮은지 한마디로 반성문 쓰라는 거죠. 어떻게 개선할지. 그랬더니 실제 이제 물론 이제 어제지만 일본 증시가 그런 효과도 좀 있어서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주주 환원을 올리는 거는 증시는 긍정적인데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금투세도 물론 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지만 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저런 이제 약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소액 주주에 대한 주주 환원 이게 더 우선순위가 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들어볼게요.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나라들의 주식 관련 세금 어떻게 부과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세는 없고요. 양도세를 대부분 부과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그래도 좀 이례적으로 뭐 물론 이제 아주 적긴 하지만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이제 대부분의 양도세만 부과하고 있고 근데 아시아 국가들은 또 많은 곳에서 이 그 양도세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고요. 중국이나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같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양도세는 없고요. 이제 거래세만 부과를 하고 있어서 약간 선진국 쪽에서는 좀 양도세 위주로 좀 부과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신흥 아시아 쪽은 거래세 위주로 좀 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좀 세금 좀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투자 전망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난 연말 증권사들 전망으로는 2024년 증시 좋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이제 전반적이었는데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1월이 좀 시장이 좀 좋지는 않지만 지난해 이제 18% 정도 증시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작년만큼 막 크게 오르긴 좀 쉽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라든가 최근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예상보다 좀 부진해서 뭐 위로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 뭐 아래로 크게 하락한다 이거보다는 일정한 이제 그 레벨 안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한 코스피 기준으로 2,400에서 2,800선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의 환경 자체는 좋아질 거로 보는 게 어쨌든 이제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거고 한국은행도 올해 한두 번 정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3개월째 돌아서고 있거든요. 이제 플러스 전환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확실히 분위기 자체는 긍정적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폭 자체는 좀 약간 낮을 수 있다는 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증권가에서 꼽는 기대 분야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이제 증권가에서 가장 이제 꼽는 이제 기대하는 또 어떤 뭐 그 정책이나 아니면 이제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아까 뭐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정부 정책, 그러니까 결국 뭐 금투세 폐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상법 개정 얘기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법이 좀 개정이 되면 좀 약간 소액주주한테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것들 좀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이게 이제 계속 금지가 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볼 이슈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좀 얼마 전에 우주항공청 특별법 설립, 그러니까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특별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우주항공 산업이 좀 이제 우리나라도 좀 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AI는 뭐 요즘에 CES 2024에서도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올해 뭐 정부에서도 계속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AI 이쪽에 대한 투자 확대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AI와 좀 우주항공을 좀 약간 기대 분야로 많이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둘러싼 우려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현실적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금융위기라는 건 뭐냐면 은행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면 은행에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대기업이나.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 부동산 PF 노출도가 한 40조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총 자산이 2,871조입니다. 그래서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당금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은행이 현실적으로 이 PF 문제 때문에 뭐 진짜 부실화된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제2금융권 같은 경우죠. 뭐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캐피탈
아니면 증권사 이쪽은 요즘에 이제 연체율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은행을 제외한 다른 쪽 금융사에 약간 문제가 일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은행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기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고 또 건설사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분양이 양호한 수도권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권 분양만 잘 된다면 위기가 저는 그렇게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은 해입니다. 특히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고요. 지금 대선 레이스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한 증시나 시장 변동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올해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대만에 또 총통 선거도 열리니까 상당히 또 정치적 이슈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이제 미국 대선이 증시엔 제일 중요한 편인데요. 미국 대선 기간 동안 보통 증시가 열리기 전에 좀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다만 3분기에는 이제 누가 이제 대통령 그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지지율에 따라서 업종별로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의 좀 약간 색깔이 다릅니다.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산업이라든가 뭐 우주라든가 이런 쪽에 좀 관심들이 좀 많은 편인데 또 민주당은 색깔이 IT나 헬스케어 또 친환경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증시 전체는 나쁘지 않겠지만 업종에 따른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건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흐린 날씨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천안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4차로와 5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4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죽전 휴게소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동서안 부근은 사고 때문에 정체고요.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하남 쪽인데요. 한강대교 부근에 고장난 차는 처리됐습니다. 정체는 행주에서 염창나들목, 여의하로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이어집니다. 강변으로 행주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2022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나서야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다뤄지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호소했고 SNS와 영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활동해왔습니다. 새로운 필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김진주 씨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진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건강은 좀 어떠세요? 많이 회복되셨나요? 다행히 기적적으로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건 당시 이제 몸에 큰 충격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기적적으로 회복됐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몸이 회복되던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부상을 보니까 이 뇌 충격으로 인해서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됐었어요. 그래서 네네. 처음에는 장애를 얻을 거라는 소견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6월 달에 마비가 풀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기적적으로 회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화 연결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래 SNS에서 사용하던 필명이 아닌 김진주라는 새로운 필명을 지었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새로운 이름 짓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그 다리에 마비가 풀린 날부터가 사실 다시 태어났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6월에 탄생석을 찾아보니까 진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주라는 필명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주 자체도 조개가 체내에 있는 이물질을 막기 위해 만든 덩어리라고 하는데 제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이물질을 막기 위해 만든 거지만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저랑 잘 맞는 필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책도 나온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피해자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접하신 것보다 조금 더 피해자들이 얼마나 미흡한 대처를 받고 있는지, 권리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사실은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빨리 적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건 이후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 겪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거의 모든 부분에서 소외를 당하고 거절을 당했었는데요. 수사 기록에서는 거의 참여를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재판에 가서서도 뭔가 재판 기록을 열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얻었고, 그 가운데 이제 정보가 노출이 되면서 보복 협박과 관련된 정보 노출이 됐었고, 그리고 제가 원래는 성범죄가 아니었다 보니까 국선 변호사도 선임이 되지 않았었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고루고루 겪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사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처음에는 저 혼자만 이런 얘기를 듣는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피해자분들이 법원 직원에게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재판이나 이 사건은 제가 제외되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인데,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가해자에게 개인 정보가 노출돼서 보복 범죄를 예고한다.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인사에서는 피해자가 동일한 신분이에요.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소가 노출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알려고 했던 그런 태도들이 가해자에게 조금 보복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구치소에서.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 이후에 진주 씨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목소리 내고 활동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해 오셨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법을 바꿀 수 있는 분들이랑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재판이 있고 나서는 계속 얘기했던 거는 모방범죄는 너그러운 판사님들의 양형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양형 기준에 대해서 엄격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방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피해자랑 가해자가 일정한 거리에 도달했을 때 피해자에게 알람이 울리게 하는 예방 조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도입 중에 있고요. 원스톱 지원센터나 국선 변호사 선임이 확대되는 거나, 재판 기록 열람도 거의 무조건적으로 하되, 거절할 시에는 어떻게 왜 거절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불복하는 절차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됐고, 포털 시스템 연계나 신상 공개 관련돼서도 많이 확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활동들을 통해서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사실 저는 뭔가 그때 당시에 죽었어야 조금 많은 걸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때 죽었더라면 그 사람이 형량을 많이 받긴 했겠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를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당연하죠. 사실 주변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 혹은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될 부분을 피해자인 진주 씨가 직접 한 거잖아요. 이런 활동하는 게 이제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마음가짐, 어떤 각오로 활동하신 건가요? 사실 제가 마비가 풀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활동을 안 했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양면을 다 경험하는 피해자다 보니까 다른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힘드신 분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범죄 피해를 겪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대를 잘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것은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가해자의 인권 권리는 잘 챙기면서 정작 피해자의 권리 보호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주 씨가 이걸 절감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판 네. 과정에서도 그렇고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네. 사실 모든 부분에서 소외가 당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재판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건도 결국은 피해자의 일부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피해자들 챙기느라고 정작 본인 챙기지 못할까 봐 이제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해요. 심지어 악플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2차 가해하는 일도 벌어지고 했다는데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사실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만큼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냥 힘들다가 아니라 왜 그래서 힘들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처음에는 사건에 대한 억측들이 많았는데 저조차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진위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건 열람에 대해서 더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뭔가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나서부터는 그 악플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건 이후에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지 또는 듣고 나서 보니까 가장 위로됐던 말 이런 말이 있었다 하는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필요하면 내가 있을게라는 말이 가장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사실 어떤 괜찮다 이런 말보다는 그냥 가만히서 묵묵히서 계속 이 사람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국정감사 언론 인터뷰에서 법에 기댈 수 없어서 피해자가 언론을 찾게 되는 이 사회에 대한 이제 비판도 하셨어요.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 체계에서 이런 게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으세요? 사실 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제도는 지금도 굉장히 미진하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빨리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법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속 이제 그 이상의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 목표 짤막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범죄 피해자가 숨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각종 범죄들을 대응하고 그 피해 이후에도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교육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범죄 피해자가 숨어도 되지만 숨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고 많은 분들이 범죄 피해자가 이 사회 안에 있다라는 걸 그냥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주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세요. 전화 연결 상태 고르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겪은 범죄 피해가 다른 범죄 피해자들에게 예방주사가 되길 바란다. 김진주 씨가 오늘 이렇게 어렵게 저희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주 씨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진주 씨에게 일어났던 불행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피해자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되고 개선돼 나가는지 KBS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1월 11일 목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